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1986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퍼레럴의 한 가정집. 여기 지하실에서 두 명의 소녀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살의 티나 보엔과 9살의 카렌 보엔, 자매였죠.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매가 열중하고 있던 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강령술입니다. 그런데 둘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용히 속삭였죠. 엄마? 사실요, 이 자매의 어머니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강령술을 시도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분신사바 같은 거죠. 하지만 주문을 외고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실망감에 언니 티나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거 거짓말인가 봐. 올라가자. 그런데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는 얼어붙었고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동생이 대범하게 묻는데 엄마 맞아요? 그러자 다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잔뜩 흥분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엄마를 향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대답을 하듯 자매의 질문마다 노크 소리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때 디나, 카렌 자러 가야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건 거실에 있던 아버지 프랭크 보엔입니다. 자매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의 홀령에 인사를 해요. 엄마 우리가 또 올게요. 톡톡. 그날 이후 강령술은 매일같이 진행됐습니다. 자매가 말을 걸면 노크로 대답이 돌아왔고 이런 대화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씩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집니다. 자매가 말을 걸지 않아도 노크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지하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또 위층 침실 쪽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요. 어쩔 땐 노크 소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커서 애들이 놀라서 잠에서 깬 적도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언니, 이게 정말 엄마가 맞는 거야? 급기야는 자신들이 강령술을 통해서 불러들인 존재가 엄마가 아닌 악령은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정확히는 집안의 소품과 가구가 몇 개씩 위치가 변해 있는 듯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있던 전화가 탁자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접시에 꺼내놓은 먹다만 도넛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매는 내가 착각한 거겠지, 네가 장난친 거겠지 라고 여겼는데요. 근데 이날 저녁 의문의 노크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이번엔 자매의 침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심지어 지난번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빠르고 위협적인 노크 소리인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채 막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여기서 아빠는 얘들아 니네 악몽 꾼 거야. 평소 니들이 무서운 영화 자주 보니까 이러지. 애들이 환청에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자매는 답답하고요. 그러던 1987년 1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 자매는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의 노크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역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꽤나 가까운 위치인데 용기를 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잘 들어보니까 현관과 이어진 지하실 쪽이었습니다. 자매가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고 여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요. 지하실 한쪽 벽면에 빨간 글씨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너네를 보고 있다. 애들이 비명을 질렀고 바로 계단 올라가서 지하실 빠져나와서 문 닫아버려요.
근데 이것만으론 안 됐는지 집 나와서 아예 가까운 이웃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날 밤 퇴근한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애들 말 듣고 진짜 지하실에 가보니까 벽면에 글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악몽은 계속됩니다. 이 벽면에 적히는 글씨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도 섬뜩하고요. 예를 들어, 나는 너네 방에 있어. 와서 나를 찾아줘. 심지어 어떤 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자매의 침실에도 글씨가 나와요. 내가 돌아왔다. 나를 찾아라. 아빠 프랭크는 더 이상 이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딸들을 친척집으로 피신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죠. 그리고 프랭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먼저 집안을 좀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화장실에서 수상한 걸 발견해요. 자기와 두 딸이 아닌 제3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이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자기 침실 쪽이더라고요.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기괴한 몰골의 남성이 서 있어요. 긴 머리에 금발 가발을 쓰고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죽은 아내의 드레스를 입은 채 한 손에 손도끼를 쥐고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정말 누가 보면 공포영화 한 장면이죠. 근데 이 남자가 아버지 프랭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달려드는 거예요. 둘 사이에 사투가 벌어졌고 안타깝게도 프랭크가 코너에 몰리면서 그는 방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됩니다. 바로 이때 삐용 경찰이 도착하면서 괴한이 빠르게 사라져요. 프랭크는 무사히 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다 경찰이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괴한이 있었고 내가 그 사람과 몸싸움을 벌였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럼 남성이 어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도 이 상황을 믿기 힘들거든요. 만약 괴한이 진짜 있었고 도망갔다면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가발에 드레스를 입고 거의 화장 분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 어디 가든 눈에 띌 거예요. 경찰이 주민들을 수색했죠. 하지만 이웃들 중에 괴한을 봤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찰의 이목은 다시 집 안으로 쏠렸습니다. 지하실부터 수색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눈에 띄는 게 발견됩니다. 벽면에 부자연스럽게 난 동그란 구멍. 손가락 하나쯤이 들어가는 누군가 고의로 파낸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멍이 지하실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실, 주방, 그리고 2층 침실까지. 그렇게 방 하나하나를 수색하던 중 첫째 딸 티나의 방에 들어갔던 경찰의 눈에 살짝 열려있는 옷장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경찰이 후다닥 문을 열자 거기엔 드레스를 입고 웅크려있는 그 괴한이 발견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요. 이후에 밝혀진 사건 전말은 황당 그 자체였죠. 그의 이름은 다니엘 라플란테. 인근에 살고 있던 17살 소년인데 사실 다니엘은 이미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절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범행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도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자기 물건과 흔적을 남겨둬요. 그리고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 집에 물건을 일부러 옮겨두기도 하고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 집주인 사이에 일종의 묘한 심리전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어느 때처럼 빈집을 노리면서 다음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한 곳이 프랭크와 두 딸이 사는 그 집이에요. 빈집에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거실에서 우연히 한 장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딸. 순간 다니엘의 눈이 한 사람에게 꽂혀버려요. 바로 첫째 딸 티나였죠.
심장이 턱 내려앉았고 바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후 다니엘은 몰래 티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냈고 마지막으로 집 전화번호까지 밝혀냅니다. 그는 티나 집으로 대범하게 전화를 걸어요. 난 다니엘인데 내 그 친구가 너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워낙 그 핸폰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고 칩시다. 근데 다니엘이 티나를 잘 꼬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둘은 통화를 자주 하게 되는 친구가 되는데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고 오늘은 뭐 했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낄낄거리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덧 우리 그럼 얼굴 한번 볼까? 하고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다니엘이 티나한테 그렇게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설렘도 없고요. 게다가 다니엘이 좀 섬뜩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당시 티나는 어머니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티나, 엄마가 죽는 순간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거야? 그 고통이 뭐에 막 맞아서 그런 아픈 고통이야?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좀 들어봐. 아니,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한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든 말든. 그러니까 티나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다니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로 다니엘은 접근 방식을 바꿔요. 아무도 없는 티나의 집에 침입해서 이곳 저곳을 뒤지게 되는데 그게 자기 전문 분야니까요. 그러다 마침 이 집 지하실의 벽과 벽 사이에 작은 공간을 알아챕니다. 여기가 딱이네. 그때부터 거길 자기의 은신처로 삼았던 거죠. 심지어 며칠이 지나고 자기가 그 벽과 벽 사이에 숨어서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막 집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집 방마다 벽 뒤에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숨기면 되겠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놨죠. 그렇게 침실도 주방도 거실도 엿보게 된 거고요. 물론 이 공간에 누가 있다면 자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구멍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얘가 이 집에서 그렇게 훔쳐보기를 한 시간이 무려 1년에 달합니다. 너무 소름 돋죠. 이 집에 아버지와 두 딸, 그 외에 다니엘까지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의 기생충 같은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티나가 정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긴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구금이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1987년 10월 다니엘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석방된 지 불과 몇 주 후 또다시 절도 행각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집에 침입해서 물건 가져오고 자기 흔적 남기는 그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2달이 지난 12월 1일 정말 그 지역 사이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번에 그는 타운샌드 마을의 한 자택에 침입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그 전에 스토킹한 티나의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니엘이 집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새 모자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33살의 여성 프리실라 구스타프슨, 그리고 그녀의 2명의 자녀 7살 아비게일과 5살 윌리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너무 참혹했어요. 범인이 당시 임신 중이던, 셋째를 임신 중이던 프리실라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후 그녀의 머리를 향해 2발의 총을 겨눴고요. 남은 2명의 아이들 각각 욕조 안에서 익사시켰습니다. 지금 소년원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범죄의 수위가 더 높아졌고 심지어 한 명도 아닌 3명을 일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현장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앤드류에 의해 목격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이 집이 고요한 거예요. 분명 애들 소리가 나야 할 텐데. 순간 앤드류는 두 아이마저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우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병이 있어서 감형을 받아야 한대요. 이전에도 아마 소년원에서 금방 나오다 보니까 사회가 만만한 줄 아나 봐요. 근데 이번 건은 심각하죠. 이거 단순히 소년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법원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명의 살인에 대한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3번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옥이라는 새로운 집에 영원히 갇히게 되죠. 오늘 사건은 사실 제가 CSI 이런 데서 한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심지어는 이 범인이 수감된 지 30년이 지난 2017년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면 다니엘이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때 미성년자이지 않았냐, 나는 그때 판단이 미숙했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감형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매사추세츠주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3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요. 이걸 노린 거죠. 그렇게 성인이 다 된 범인 다니엘 아플란테가 30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인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진을 보시면 꽤 고약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는 법정에서 지난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어릴 때 저지른 범죄니까 이젠 좀 가석방 좀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요. 법정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석방의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기괴한 범죄도 모자라서 새 모녀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인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법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항소는 기각되면서 그는 다시 그의 영원한 집 감옥으로 돌아갔죠. 오늘 스토리 아마 들으시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기생충. 그게 오버랩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어떻게 점점 진화해 가는지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통쾌한 결말로 끝을 맺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